가구 디자인 분야는 상당히 폭넓은 영역에 걸쳐져 있는 그러한 산업 분야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독립된 하나의 산업 분야이기도 하지만 이 가구라는 것은 프로덕트 디자인, 말하자면 제품 디자인 분야나 또는 건축 또는 인테리어 분야 이렇게 폭넓게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수천 년 전 서양 문명이 시작될 때부터 다양한 종류의 가구들이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거의 매 순간마다 가장 다양한 종류의 가구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일 우리는 의자에 앉고 또 테이블에서 일하고 또 테이블에서 먹기도 하고 또 눕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좋든 싫든 간에 가구들을 눈에서 정말 멀리 한다는 것,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구 없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매 순간마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가구는 가정에서 또는 사무 공간에서 학교 공간, 병원 공간, 만남의 공간, 어떠한 특수 목적의 공간이 있는 어디든 사람들이 있는 어느 곳이든지 간에 가구를 볼 수 있고 우리는 가구를 떨어져서 살 수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구라는 것은 실내에 배치되어 생활에 사용하는 모든 도구를 총칭한다고 하죠. 의자나 책상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가구들을 말하기도 하고 또 넓게는 붙박이장이라든가 벽난로 같이 건축물의 구조체에 붙어 있는 것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가구와 건축의 경계는 불분명하다고 할 수 있죠. 이미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생활의 한 일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미적이고 기능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생활 도구로서 발전해 온 것이 가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가구에 대해서 이론적인 내용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공간에서의 가구는 실내에서 공간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편리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배치되거나 설치되는 생활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내 공간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휴식, 또 편의 도모, 물건을 보관하고 수납하는 기능, 또 공간을 구성하고 분할해서 동선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것이 가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편리한 작업 환경을 만들어서 생활 환경의 질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를 하는 것이 가구라고 할 수 있고, 가구를 통해서 어떠한 생활 환경의 질이 높아진다는 것은 가구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구는 공간의 분위기를 좌우하죠. 또한 가구는 하나가 놓여짐으로써 그 공간에 조형적인 오브제로서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구는 이렇게 조형적 오브제로서 또는 공간의 기능을 결정하는 데 대해서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개발과 연구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가구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단순한 제품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인간과 환경의 그러한 중요한 중간에서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실내 환경의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가구를 사용한다는 것은 인류가 원시적이고 동물적인 습성에서 벗어나서 문명 생활을 한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초기에 그 인류의 시초로 올라가 보면 원시 시대에는 사실상 가구라는 개념이 없었죠. 그 당시에는 천연 물건들을 가구로 사용하거나 그랬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가구라는 개념으로 불려질 만한 가구는 없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초기 인류는 나무 그루터기를 지금의 의자 대신 사용하기도 했고 또 바위를 지금의 테이블 대신 사용하기도 했죠. 또 수면을 취하기 위해서는 이끼나 부드러운 나뭇가지
또 나무 이파리들을 이용해서 오늘날 침대의 그 초기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모습들을 사용하기도 했죠. 하지만 오늘날 어떠한 문화권에서도 가구 없이 그 생활을 하고 있는 문화권은 없다고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구는 인간 생활의 기능과 편리성 추구라는 측면에서 우리 생활의 행태를 반영하는 도구임은 분명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실내 공간에서의 가구는 오늘날 인간 생활에 있어서 기능을 충족시켜주고 편의성을 도모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미적인 관점, 말하자면 조형성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고차원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구는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한자로는 집 가자에 갖출 구자를 써서 집안 살림에 쓰는 기구, 장롱이라든가 책장, 탁자 따위와 같이 비교적 큰 제품을 이르는 것을 사전적 정의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가구를 명사로 다시 한번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면 첫 번째로는 탁자, 의자 및 책상과 같이 방이나 건물 내부와 같은 실내 생활 및 작업 환경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이용 가능한 사물을 통칭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의로는 문손잡이와 같은 가구의 액세서리를 포함하는 특정 기능이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작은 용품들을 가구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가구를 사전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단어, 기구, 또 이동 가능한 한이라는 단어들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가구는 사전적 정의가 그 가구가 갖고 있는 의미 이상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가구 디자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야에서의 디자인 능력 및 경험, 직관, 지식들이 요구되기 때문이죠. 이 가구 디자인은 인간의 조건에 아주 깊이 관여하고 있죠. 인문학의 일부분인 사회과학이나 또는 여러 다양한 디자인 분야에서 쓰이는 응용미술, 또 유형적인 의미 안에서의 현실, 이러한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가구를 정의 내릴 수가 없게 되죠. 정말 가구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 사전적 정의를 넘어서서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이러한 분야, 또 인간의 미적, 기능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 생활의 일부분의 도구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가구라는 단어의 어원적 파생은 유럽 지역 언어의 동사, 명사, 형용사 등에서 파생되었다고 합니다. 가구를 영어로는 furniture라고 부르죠. F-U-R-N-I-T-U-R-E 이렇게 쓰게 되는데요. 이 가구라는 단어는 라틴어의 형용사 mobile, 이동 가능한이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의 형용사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파생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프랑스어의 동사 fournir은 비치하다라는 뜻을 의미하고요. 프랑스어 meubles, 터키어의 mobilya, 덴마크어의 mebl은 영어 단어 말하자면 furniture로 번역이 된다고 합니다. 물리적 구조로부터 이렇게 자유로워지는 것은 디자이너에게 공간과 이동 가능한 요소들 간의 관계를 창조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죠. 다시 말해서 이 가구가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게 되는데요. 이 가구들이 독립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일부는 북박이 혹은 그 바닥이나 벽 혹은 천장의 구조체에 붙여져서 고정시켜져 있는 가구들도 있죠. 그래서 독립적이던 아니던 간에 이렇게 공간은 유형적 의미의 행태와 무형적 의미의 사용과 목적,
또 그 장소적 위치와 함께 가구를 통해서 완성된다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 어원적 파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가구가 가지고 있는 단어의 의미를 넘어서는 뜻을 이해하게 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구의 개념을 큰 의미로 생각해 볼 때 시대적인 구분 없이 크게 네 가지의 범주로 구분해 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능일 것입니다. 이 가구의 개념에서 기능은 상당히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가구의 기능적인 측면은 시대와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그러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능적인 면에서 볼 때 의자나 벤치와 같이 앉는 가구나 또 물건을 올려놓는 탁자 등과 같은 가구들, 또 그 가구 위에서 자거나 기대는 침대나 카우치 같은 가구, 또 수납을 위한 서랍장이나 옷장 등과 같은 가구로 이렇게 기능에 의해서 가구를 분류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그 가구의 기능들은 단일의 기능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복합 기능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정해진 기능의 범주 내에서도 미묘한 차이를 가진 가구들이 기능에 따라서 다르게 등장하는 것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가구의 형태가 하나의 절대적으로 주어진 기능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고도로 전문화된 필요성에 의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디자인을 통해서 결정되어 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가구의 개념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기능적 측면에서의 가구의 개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로는 현대에서 가구를 연구하는 역사가들이 점차적으로 많이 인식하게 되는 것이 가구가 사회적인 지위를 나타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회가 계급화가 될수록 가구의 역할은 더욱 강조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의 가구는 편리성이라든가 안락함 등의 그러한 그 기능적인 측면은 도외시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구는 사회적인 지위가와 같은 정보를 전해주는 수단으로서 의복이나 개인적인 취향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구의 개념을 기술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19세기나 20세기에 와서 굉장한 기술적인 진보가 이루어졌죠. 그중 하나는 가구에 있어서 가구의 제조가 산업이었다기보다는 공예로서 발전된 그 양상을 보여줬었죠. 이렇게 그 기술이라는 것은 목재와 같은 아주 그 가구를 만드는데 주 재료였던 특정한 재료로만 만들어졌던 분야 또는 시대에서는 미묘한 기술의 차이였다고 할 수 있겠지만 오늘날과 같이 가구에 있어서 다양한 재료가 사용되는 오늘날에 와 있어서는 기술의 발달과 가구의 개념이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식민지에서 영국으로 보내는 원목 중에 하나였던 그러한 해가 지지 않았던 브리튼 엠파이어 시대였던 영국에서는 식민지로부터 가구를 만드는 재료를 본토로 가지고 갔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였던 이 마호가니라는 목재는 자연산 목재 중에서 굉장히 단단하고 또 무늬가 상당히 섬세해서 굉장히 그 당시에 선호되었던 그러한 가구 재료 중에 하나였었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가구 제작상의 실질적인 그러한 기술 혁명에 의해서 마호가니 같이 단단한 가구 재료를 이렇게 가공할 수 있는 기술들이 발달했기 때문에 상당히 널리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가구 제작 기술과 가구 제작에 적합한 재료가 지난 6세기 동안 또 지난 시기 동안 발전한 그러한 속도보다도 최근에 20세기 이후에 급속한 발전을 보였기 때문에 가구의 개념을 생각할 때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그러한 개념을 반드시 학생 여러분들은 생각해 봐야 되는 중요한 그러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구의 개념 중에서 개인의 어떠한 생활 양식이나 심미적 관점, 이러한 측면에서의 가구의 개념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과거에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했고, 또 어떠한 사회적인 질서를 가지고 살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우리는 역사 속의 가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 무엇을 했는지, 또 언제 어디서 식사를 했는지, 이런 가구에 대한 역사 속에서의 연구나 실질적인 신뢰를 재현해서 했던, 찾아내고자 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의 개인적인 취향이나 특성들을 보다 더 정확하게 측정하고 추측해낼 수 있는 그러한 가구의 개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럽 사회가 어떤 그 여러 가지 변화들을 맞게 되는데요. 이런 가구 중에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어떠한 그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그 시대상을 개인의 공간에게까지 그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로는 프랑스 앤틱 가구의 전성기인 18세기에 탄생한 이색적인 가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오늘날 그리스풍 앤틱 가구라고 불리는데요. 화면에 나와 있는 두 개의 테이블이 가장 대표적인 그리스풍 앤틱 가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루이 15세 집권 당시에 이 그리스풍 앤틱 가구가 출현하게 되는데요. 이 그 루이 15세 가구에서 루이 16세 가구로 넘어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러한 그리스풍 앤틱 가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루이 15세와 루이 16세 사이에 이러한 그리스풍 앤틱 가구가 갑자기 등장하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인류가 또는 우리가 과거에 어떤 그 이국적인 문화에 대한 동경 이런 것들에서 출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갑자기 그리스 문화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남달리 굉장히 그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폼페이가 발굴되고 또 헤라클레움이 발견되는 것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1748년에 폼페이가 발굴되면서 광장이나 목욕탕, 원형극장 등 상당수의 유적지가 발견되면서 건축물의 벽화에 대한 그 관심과 이러한 그 애정이 생겨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건축물의 벽화에서 당시 로마인들이 생활했던 모습을 재발견하게 되고 또 이와 더불어서 그들이 사용했던 가구, 식기 또 이러한 것들이 당시의 디자인에 영감을 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서양의 역사에서 그리스와 로마 문화는 유럽 문화의 기원으로 오늘날까지도 뿌리 깊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당시 고대 문화 애호가들이 직접 이탈리아에 가서 폼페이 발굴 현장을 방문하고 그것을 그 시대에 탄생되는 그러한 인테리어나 건축의 컨셉으로 많이 반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퐁파두르 부인은 남동생인 마리니 후작을 1749년에 이탈리아에 파견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문화부 장관 정도에 해당하는 직분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그 남동생인 마리니는 로마에 가서 그곳의 로마의 문화와 예술을 관찰해서 프랑스로 들여오는 임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건축가인 수플로와 판화가인 코생이 마리니 후작의 이탈리아 여정을 동반했고 그들은 2년간 여기에 머무르면서 그리스 로마 문화를 건축과 미술을 중점적으로 답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판화가였던 코생은 루이 15세 때 유행했던 덩쿨 무늬 장식에 굉장히 실증을 느끼게 되면서
직선이 두드러지는 그리스풍 디자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이 세 명은 프랑스로 다시 돌아와서 그리스풍을 상류층에 전파하는데 혁혁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5세기 루이 15세 가구가 상당히 곡선을 추구하고 복잡한 형태였던 것과 상반되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그리스풍 가구가 탄생이 되었다고 하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신고전주의를 대표하는 흑단으로 만들어진 목재 가구. 이것이 이 당시의 신고전주의의 가구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재료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당시에 흑단 목재가 새롭게 조명받게 된 계기가 바로 그리스풍 가구의 생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왕실의 고위직이었던 랄리브드 줄리의 가구 컬렉션에서 지금 위에 있는 가구들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가구들은 폼페이의 벽화들에서 영감을 받아서 결국 그리스풍 앤틱 가구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꼽혀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떤 시대의 특정한 양식을 개인의 취향에 의해서 받아들여서 새로운 가구의 개념이 탄생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또는 오늘날에서도 여러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 신전의 양식이라고 할 수 있는 도리아, 이오니아, 코린트 양식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죠? 여기에서 영감을 얻은 모티브들이 가구의 디자인에도 많이 활용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복잡한 선이 배제되고 가구의 색감도 흑단으로 어둡게 하고 전체적으로도 중후하면서도 간소한 느낌을 주는 가구가 탄생이 되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또 이 랄리브드 줄리는 1756년에 베르사유 궁전에 요즘에 비유한다면은 대사관, 그러니까 대사직에 임명이 됐고 그는 이제 다양한 문화 예술 분야에도 영향력을 미치게 되면서 가구 디자인 프로젝트를 전면적으로 대대적으로 시행을 그 당시에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떠한 한 시대의 개인의 선택, 개인의 취향 이러한 것들이 가구의 개념에 깊숙이 자리하게 되는 것은 여러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가구의 발생과 유래 인간이 농경생활과 같은 정착사회를 형성하기 시작한 이후로부터 가구는 의식주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 생활용품으로서 자리를 잡기 시작했죠. 인간의 미적, 기능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생활도구로 발달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구의 형성과 발달 과정은 좁은 의미로서는 계급적인 분화가 일어난 역사 이후의 시대부터 당시의 문화를 반영하는 조형물로서 건축 양식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넓은 의미로는 각 인종과 민족의 독특한 정서와 미학을 내재하고 있는 사상과 종교의 역사적 전통성에 근원을 두고 발생되고 유래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가구의 양식이나 가구의 발생은 어느 한 민족의 문화적 요인으로서만 성립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른 민족의 문화적 요인이 흡수 융합되어서 그 민족 안에서의 특유의 미의식이 내포된 그러한 조형성 있는 조형물로서 창조 발전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가구의 발생 요인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는 인간공학적인 측면에서 발생됐다라는 그러한 요인을 들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요인으로는 이동생활에서 정착생활로의 변화에 따라서 물건의 보관과 사용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생활 변화 면에서 발생되었고 유래되었다라는 측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가구나 공간을 소유하는 소유자의 지위나
권위를 표시하거나 제식용으로 제작되었다는 상징적, 의식적 의미에서 발생이 되었다는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많은 연구가들은 가구의 발생 요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직립하면서 상체를 두 다리로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이 상당히 쉽게 피로를 느끼는 그러한 신체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앉거나 들어눕고 싶은 그러한 그 욕망을 갖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의자나 침대, 이렇게 이러한 그 피로를 해소해 줄 수 있는 가구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러한 침대나 평상을 만들어 사용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인간의 안락과 편리에 따른 욕망이 가구를 제작하게 되어서 가구가 발생되었다라는 그러한 학설이 유력하다고 할 수 있죠. 인간의 신체적 안락과 편리를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필요에 의해서 자연 발생적으로 발생되었다는 인간공학적인 기능 의미론이 가구 발생의 요인으로 첫 번째로 꼽히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그 인간이 일정한 지역에 농경 생활을 하면서 정착함에 따라서 어떤 의식주에 필요한 여러 종류의 도구와 기구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게 되면서 음식을 보관할 그릇을 얹어 놓을 선반에서부터 식탁 또는 찬장 또는 의복 등을 보관할 옷장류와 상자, 또 연장을 보관할 함들, 또 이러한 의류를 만들기 위한 옷감을 짜기 위한 배틀, 또 그것을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배틀 의자 등 이러한 그 여러 종류의 정착 생활을 하게 됨에 따라 필요한 의식주에 따른 문화의 발전과 더불어 점진적으로 가구가 발생되고 발달하게 되었다는 그러한 이론이 상당히 설득력 있는 가구 발생 요인의 두 번째 이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왕권을 과시하거나 신성한 절대자의 힘을 상징적으로 부각시키려는 사회일수록 의미가 강조되어서 일상생활의 편리함이나 안락함과 관련된 가구의 기능적인 의미는 상대적으로 퇴색되어서 종교적인 의식이나 상징적인 차원에서 가구가 발생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설득력 있는 그 가구 발생 요인의 이론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그 상징적 의식적 의미론이 조금은 근거 있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예는 이집트 문명에 있어서 상당히 잘 나타나 있는데요. 왕권을 상징하는 의자, 또 중세의 제식용 가구, 동양의 사찰이나 사당에서 사용하는 제기에서 이러한 그 상징적 의식적 가구 발생의 의미론의 설득력을 얻게 됩니다. 특히 동양에서는 제기, 제사를 지내는 도구들이죠. 여기에서 파생된 양식들이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가구에도 적용된 것을 많은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구는 오늘날까지도 인간의 계층적인 권위를 상징하는 도구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척도의 하나로도 사용되고 있는 것을 많은 사례에서 여러분들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가구의 상징적이고 의식적인 이러한 의미로는 예술성과 결합해서 새로운 가구의 양식이나 또 디자인의 특징이 되어서 나타나는 사례들을 역사 속에서도 우리는 많이 찾아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가구가 왜 발생하였는가라는 데에는 세 가지 측면에서의 이론들이 설득력을 갖고 오늘날 많이 가구 발생의 요인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